혹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거나 숨이 막히는 경험 혹은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19에 전화를 걸기엔 손이 떨리고 누군가 도와주기엔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 만약 그런 일이 오늘 밤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당황해서 시간을 허비하다 생명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 실제로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알기만 해도 단 1분 만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의학 지식이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심정지 초기 대응법입니다.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차정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10분 이상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만 정확히 배워두면 언젠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혹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꼭 켜두어야 할 필수 설정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7단계 대처법은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집중해 주세요. 첫째, 증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끼면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가슴 중앙 부위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고 왼팔이나 턱, 목 등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병 환자분들은 비정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65세 김한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서 책을 보시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러 일어났는데 다행히 며칠 전 저희 병원에서 들은 교육이 생각나서 즉시 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김 씨가 잘한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만약 계속 움직였다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줘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계단 오르기를,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셔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인데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평소 복용하던 심장 관련 약물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이 약을 반드시 혀 밑에 넣고 녹여 복용하셔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약으로 혀 밑에 넣으면 1, 2분 내로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냅니다.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반드시 처방받은 범위 내에서만 복용하셔야 합니다. 75세 박민성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10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전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아팠다고 하셨어요. 박 씨는 즉시 요리하기를 멈추고 소파에 앉은 뒤 평소 부엌 찬장에 보관하고 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 혀 밑에 넣고 기다리셨습니다. 약 2분 후 통증이 조금 완화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5분 후에 한 번 더 복용하셨어요. 이때 박 씨가 정말 잘하신 점은 평소 처방받은 대로 정확하게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는데
이럴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실신하거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때는 씹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억제해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평소 심장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이웃의 약을 빌려 먹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약마다 금기사항이 다르고 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처치일 뿐이고 그 다음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심장마비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현관문을 열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이 도착해도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해서 구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문을 열어줄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전에 문을 열고 가능한 한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119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통화 시에는 불필요한 설명 없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렵습니다. 주소는 땡땡구구 땡땡동 땡땡번지입니다. 문은 열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정보만 빠르게 전달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조금 더 참아보자는 마음에 전화를 미루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힌 후 90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생존율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걸 때는 휴대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충전기 가까이에 위치해 주세요. 전화 연결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은 증상을 계속 확인하고 위치나 추가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끊지 말고 지시를 따르며 대기해 주세요. 현관문을 열고 정확히 신고하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구조가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8세 이중구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평소 본인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일 거라고 생각하며 30분 정도 참으셨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나자 그제야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구급대가 신속히 도착했고 병원에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씨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심장 근육이 더 많이 괴사해서 향후 평생 심부전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19에 전화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더 있습니다. 우선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 있는 것이 좋고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상대방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했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이어서 해야 할 일들이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 하나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권장되는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눕는 자세입니다. 이때 다리는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의 양이 증가하면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호흡 곤란이 심한 경우라면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소파나 등받이 있는 의자에 기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누운 자세는 오히려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9세 김영자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엔 맨바닥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지러워지고 쓰러질 것 같아서 본인이 판단해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댄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이때 김 씨가 정말 잘한 점은 단단하고 위험한 장소보다는 부드럽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입니다.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졌더라도 다칠 위험이 줄어들고 호흡이 편해질 수 있는 자세를 취하신 것이죠.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자세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는 폐가 눌리면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 있거나 계단에 앉아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을 때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이나 가슴을 압박하는 의복이나 액세서리는 즉시 느슨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꽉 끼는 시계나 목걸이 등은 풀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체온 유지도 중요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말초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담요나 이불로 가볍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오히려 호흡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벼운 것으로 선택하세요. 이제 몸을 안전한 자세로 안정시켰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어지는 단계를 끝까지 따라주셔야 합니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19에 신고했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가족의 도움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는 절대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심장마비가 의심돼서 119에 신고했어. 빨리 와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황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즉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이 멀리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게 높아지고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을 때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75세 박주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부인이 친정에 가신 날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119에 먼저 신고하신 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지방에 있어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박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이웃 아주머니가 즉시 달려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셨고 의료진 역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락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전화통화는 짧고 간단하게 하고 체력을 아껴두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누구도 즉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계속 전화를 돌리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과 체력이 제한된 응급 상황에서는 판단력과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추가로 평소에 응급 연락망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라고 저장해두면 구급대원이 필요할 때 가족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대신 아들, 딸, 배우자처럼 역할 중심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냉장고 문이나 현관 근처에 가족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구조대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죠. 연락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올바른 호흡법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면서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폐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호흡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반드시 복식 호흡을 해야 합니다. 즉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숨을 쉬어야 하는데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손이 올라오면 제대로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에 전달할 수 있어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세 이혜자 씨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30년 전부터 요가를 꾸준히 배우신 분으로 복식 호흡에 익숙하셨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 계시던 중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배운 대로 호흡을 조절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의식이 또렷했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으며
응급실 담당 의사 역시 이 씨가 호흡을 잘 유지한 덕분에 산소 공급이 원활했고 그 결과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가해져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의식을 잃을 경우 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참지 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기침을 강하게 하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일부러 기침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은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가능한 대화를 통해 자신을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가슴 통증은 어떤가, 호흡은 괜찮은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응급구조사와 짧게라도 대화를 유지하면 의식 흐름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실제 대처법을 단계별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위급한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설정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바로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필수 설정입니다. 평소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셔야 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응급정보 또는 긴급정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에는 본인의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병, 응급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들은 휴대폰이 잠겨 있더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잠금 해제 없이 구급대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이 정보를 통해 정확한 약물 처치와 빠른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율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75세 정호식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을 통해 응급정보를 확인한 결과 아스피린이라는 혈소판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 덕분에 병원에서는 출혈 위험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고 정 씨는 큰 위기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설정 하나가 생명을 구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구하는 과학적인 대응법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의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계시는 순간에는 오직 본인의 판단과 대처 능력에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이 왔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평소에 익혀둔 대응법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이 과정을 정리해 두셨다가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심장질환을 미리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마비의 위험 요인들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은 반드시 꾸준히 관리하셔야 하고 금연과 절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40세 이후부터는 주기적인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혈압, 혈당 체크를 넘어서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 심장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응급 상황에서 너무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을 직접 겪으셨거나 응급처치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정확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배우신 내용이 실제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7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떠올려 주세요. 그 하나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실전 대응입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